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또 큰 변화가 있었죠. 로봇택시? 로봇택시를 시작한다. 그래서 뭐 트위터, 요즘 트위터라고 하지. 예. X에다가 우리가 뭐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로봇택시가 진짜 대중화가 이제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테슬라는 처음에 나올 때 돈을 먼저 받고 차를 나중에 준다고 하길래 야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지. 프로는 뭐 저런 폰지가 있나. 정말 대동강물 팔듯이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얘기는 또 우리가 축하드리고 네. 자세히 들어오겠습니다. 테슬라 친절한 테슬라 삼촌. 네. 네, 박형근 HMG 경영연구원의 책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테슬라만 하면 하여튼 생각나요, 우리 연구원님은. 네, 다행히 찾아주셔가지고 네, 2% 네가 그렇게 만만하게 입에 올릴 회사는 아니야 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꽤 여러 편에 걸쳐서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네. 테슬라 로봇택시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시작됐다고 해서 들썩들썩 하긴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막 시작한 건데 대단진 않아. 파와 야 이제 진짜 큰 변화가 있을 거야. 파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가지 시각이 다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22일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22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새벽 4시에 예.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에 아마 비가 좀 내려서 안전 때문에 조금 미뤄가지고 예. 시작했던 걸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소량의 차량 열대? 10대에서 20대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예. 대수 파악은 안 되지만 뭐 20대 내외의 차량으로 시작을 좀 했다고 보여지고 예.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일부 인플루언서들 초청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시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그 요금도 사실 거리당으로 받든지 시간당으로 받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냥 고정 픽스로 4.2달러에 그냥 고정 가격으로 4.2불로 고정을 해서 서비스를 했고 사실 서비스 지역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제 오스틴 남부 약간 오스틴시에 텍사스 오스틴시에 남부에 가로로 한 10마일, 세로 한 3, 4마일 정도 구간이니까 오스틴 전체도 아니고 네, 전체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구간으로 지오 펜싱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오늘 개시를 했습니다. 서울에 한두 개 구 정도. 네, 그래서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좀 작게 시작했죠. 그래서 그 반응도 사실 좀 조용하기도 하고 이제 테슬라 커뮤니티 안에서는 뭐 위대한 시작이 여정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 그간에 해온 거 보면 저희가 그 옵티머스 로봇 예. 그때도 이제 제가 언더스탠딩 나와서 초기에 뭐 이제 쫄쫄이 옷 입고 나와서 어떤 아저씨가 춤을 추면서 예. 흉내냈던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매해 발전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뭐 뒤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도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 쫄쫄이 아저씨가 추던 춤 비슷한 거를 이제 실제로 로봇이 추기도 하고 그래서 테슬라의 그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스몰 이제 확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웨이모는 훨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웨이모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평가도 막 있던데요. 그건 네. 어떻게? 사실 로봇택시 서비스는 테슬라가 후발주자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올해 운이 좋게 이제 4월 달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웨이모하고 테슬라 FSD를 좀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예. 5월에는 중국 다녀서 이제 자율주행 차들 좀 타고 야. 했는데 이미 로봇택시 서비스는 뭐 웨이모 같은 경우에 미국의 5개, 6개 도시에서 굉장히 활성화 이미 돼 있는 걸로 보이고 예. 중국에서도 뭐 바이두라든가 포니다 AI라든가 위라이드 같은 기업들이 로봇택시 서비스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웨이모만 해도 그 제가 같은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주요 거점인데 거기서도 주간 이미 25만 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전역으로도 이미 등록 대수가 1,000대가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한 도시에서만 등록 대수가 한 500대 되고 예. 실시간 운영하는 게 300대 정도 되는데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일반 택시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교차로에서 이렇게 탑승을 한 뒤에 다 이제 목적지에 가서 내리면 그 반대쪽에서 누군가 또 탑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교차로 하나 두고 두세 대가 이렇게 서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흔한 서비스가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역이 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각각 10km 구간이니까 한 1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인데 이미 25만 콜 주간을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는 거죠, 이미 서비스 면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가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은 애를 그게 혼자 보낼 수가 없잖아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항상 차로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부모가 맨날 따라다니기 힘드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버로 택시 태워서 보내려고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애만 미성년자만 이렇게 누구 어떤 운전 아저씨도 모르. 근데 차라리- 웨이모는 안전하다고 무인이 낫다? 무인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네. 그거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몰래 태워보내 막 이러던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봇 택시의 장점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보조석에 타고 있거든요. 근데 웨이모는 그 아예 무인입니다. 그래서 승객만 완전 무인? 예, 완전 무인이어서 승객만 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동 비용도 그 대충 한 4, 5마일 기준으로 보면 우버로 이동했을 때보다 20-30% 정도 비싸요. 지금 사람이 네, 현재로는. 없는데도 네, 더 비싸요. 없는데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타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장점을 느끼는 거는 일단 운전자가 없으니까 팁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 15% 20% 팁을 주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앉아 있으면 굉장한 부담을, 특히나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은 팁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15% 20% 입력을 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 일단 팁을 주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그 가격 갭이 상당히 줄어들죠. 사실 15-20%면 그런 것도 있고 요즘 특히 젊은 세대, 특히나 여성들은 뭐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한다던가 하면 운전자가 있는 게 오히려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특히 여성 이용자들 만족도가 높다고 설문된 것들을 좀 봤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일반화됐고 저도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틀 정도 미국 출장을 갔으니까 그래도 예. 뭐 1시간여 이제 여러 차례 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도 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 부르는 건 뭘로 불러요? 앱으로 부릅니다. 앱으로 불러서 웨이모 앱으로. 우리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네, 웨이모 앱이 있어. 웨이모 앱, 테슬라 앱.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 앱이 있죠. 그래서 네. 웨이모하고 테슬라하고 오늘 이제 뭐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자체는 유사한데 내가 탑승할 곳을 지정을 하고 저희 뭐 카카오 택시 호출하듯이 위치 지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탑승을 하게 되고요. 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그 라이다 자리에 그 뭐랬죠, 사이렌처럼 이렇게 신호가 돌아가는데 자기 이름 이니셜이 떠요. 예를 들면 제가 현근이면 HK 이렇게 뜨고 뭐 색깔도 뭐 보라색, 오렌지색 이렇게 해서 내 밖에 현근이 너 탔다? 태워러 왔어 네, 이렇게. 로 왔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후미등이 이제 깜빡깜빡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붉은색으로 전멸을 하는 그런 나왔다? 시그널을 보내서 이제 탑승자들이 자기가 이용할 서비스임을 알릴 수 있게 이렇게 테슬라 했습니다. 입장에서는 이미 훨씬 더 앞선 기술인 웨이모가 상용화도 돼 있고 세이프티 드라이버도 필요 없고 네. 근데 무슨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걸까요? 우리가 이게? 테슬라 그걸 주목할 우리가 항상 테슬라를 그래도 좀 쳐주는 건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선두적으로 먼저 한다 맞습니다. 는 거였는데 테슬라하고 웨이모를 비교하자면 물론 웨이모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가능성이 많이 엿보이는 것은 이제 우선 지금 주행 거리, 그러니까 실주행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될수록 더 안전한 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예. 테슬라는 사실 일반 차량을 다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700만 대 넘게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실제로 FSD 이용자가 250만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미 35억 마일 정도 축적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주행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탑승해봐도 웨이모도 굉장히 잘하지만 예. 테슬라가 그 FSD 로보택시가 아닌 이제 일반
판매된 승용 차량에서 제가 FSD 13.2.8 거의 최근 버전을 탑승을 했었는데 주행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를 이렇게 체험을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모가 먼저 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웨이모는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 그러니까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를 예. 들면 정말 두세 뼘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테슬라는 정말 사람처럼 차가 예를 들어서 도로 옆면에 서 있다 그러면 예.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넘어선다 그러면 웨이모는 굉장히 크게 돈다든지 크게 돌아서 네. 매우 안전하게. 네. 아니면은 앞에 위험한 상황 뭐 차들이 교차한다든지 하는 순간에 웨이모는 그냥 조금 더 서버려. 보수적으로 섰다가 가는 테슬라는 반면에 칼치기를 테슬라는 잘한다? 그냥,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든지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좀 모사를 해서 예.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end-to-end라는 방식의 AI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면모들이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많은 누적 주행량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하더라도 주행 성능은 굉장히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제반의 데이터들을 축적을 빠르게 하게 된다면 웨이모를 빠르게 추격 내지는 추월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 것 같아요. 왜 안전 요원이 필요해요? 테슬라는 지금은- 웨이모도 없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초기 단계니까 웨이모도 초기에는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를 항상 태우고 다녔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 축적이 되고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예를 들면 뭐 개입 빈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아진다든지, 예. 그다음에 사고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순간이 되면 이제 사실 이제 그 정부 기관들하고도 협의도 필요한 거죠. 웨이모는 특히 그걸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정부 뭐 교통 기관이라든지 닛사나 뭐 캘리포니아 뭐 교통이라든지 DMV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보돼야지만 사실 그걸 허가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나 주에서도 당연히 사고 위험이 많은 차량을 그냥 막 돌아다니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는 사실 로보택시라는 서비스는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데이터 축적이 어느 정도 되고 사고율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입 빈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다는 게 입증이 되면 예. 비로소 세이프티 드라이버도 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테슬라도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차를 내놨겠지만 초기에 어느 정도 그런 안심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뭐 그 탑승객에게도 사실 불안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서비스는 그렇게 시작할 거고 이제 빠른 속도로 데이터 축적이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죠. 꽤 위협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 웨이모와의 특히 차이는 웨이모는 차량을 이제 생산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제규어의 아이페이스라는 차량이라든가 예. 그런 차량들을 구입을 해서 예. 이제 거기다 라이다 같은 거 센서들을 달고. 다 장착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개조 차량으로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 예. 생산 속도가 굉장히 더디죠. 어. 반면에 테슬라는 이미 지금 오늘도 서비스된 차량이 사실 이제 우리가 사이버캡을 기대했지만 사이버캡은 아니고 기존의 모델 Y예요. 그래서 예. 동일한 그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 Y에 실었기 때문에 언제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사실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언제든 할 수 로보택시로 있는 거예요. 전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나서 뭐 처음부터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일반에게도 이제 제3자 서비스를 하도록 그런 어떤 라이드 헤일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승인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관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초기 예, 단계에서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미 본인들이 생산한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차량에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로보택시용 앱을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보장되기만 하면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기만 하면 당장에라도 1000대 2000대를 그냥 바로 소프트웨어 돌릴 업데이트로 바로 돌릴 수 있는 안전 거거든요. 요원만 빠질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걸 돌릴 수 있도록. 네, 할 그런 거다. 상태가 그러니까 준비가 상당히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웨이모와의 가장 큰 차이는 웨이모는 차량 대당 이제 생산 단가가 20만 불 거의 한 2억 5천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예. 그 비싼 라이다 센서를 아. 굉장히 다중으로 하기 있고 이중화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네.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3, 4만 불대의 일반 대중 차량이잖아요. 예. 그런 차량을 뭐 하루에도 뭐 수백 대씩 생산하는 기업이니 사실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그다음에 안정성이 데이터로 어느 정도 입증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어느 차량이든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괴력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건 파괴력이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것도 다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런 오늘 것도 네. 네, 사실 그 큰 주제를 이제 테슬라 얘기를 주로 물론 하겠지만 테슬라가 왜 앞으로 미래 산업 시대에서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로보택시라는 게 사실 그런 물리 AI 세계의 디바이스로서 제일 첫 번째 아니면 휴머노이드 같은 그런 로보택시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물리 AI의 시대에 그 개막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 AI가 뭔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로보택시의 의미가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자료가 많으니까 좀 네. 보면서 할까요? 네, 여기 화면 좀 보시면 로보택시 짧게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왼쪽처럼 이렇게 그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한 초대장이 며칠 전에 이제 배포가 됐고요. 신청한 사람들을 오늘 그 어디죠? 오스틴에 와가지고 이제 탑승을 한 거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 Y 일반 차량에 사실 스티커 로보택시 스티커만 붙여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일반 그냥 차량에 별도로 뭐 하나 다는 거 없이 바로 서비스가 되는 거고. 테슬라는 하여튼 뭐 돈을 안 들여 네. 뭐 하는 거. 네, 소프트웨어 저게 업데이트가 대단해. 된 거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냥 단일 가격 4.2불로 이제 통일을 예.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이 아래 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 뭐 10마일 세로 3, 4마일 정도 되는 구간 안에서 트립이 한 번 보면 대충 한 3에서 5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를 같은 웨이모나 우버를 타게 되면 15불에서 20불이 좋게 나오는 거리거든요. 예. 4.2불 물론 이게 최종 가격은 아니겠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저렴하게 서비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웨이모는 아. 2억 5천짜리 차량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그 브레이크 이븐 하려면 예. 그 이동 비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3, 4만 불대 차량을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서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동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싸게 할 수 있을 거다. 네. 그거는 엄청 파괴력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일당 이동 비용이 보통 지금 미국에서 택시 비용이 한 2.5불에서 3불 마일당 그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우버 같은 경우에는 뭐 1, 2불 사이. 예. 그다음에 테슬라는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0.5불 아래에 지금 공급할 그렇게 수 있을 거로.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좀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까지 가격을 줄일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 화면도 좀 재밌는데 이렇게 컨트롤 센터가 있습니다. 컨트롤 센터 좌측에 있어가지고 이제 로봇 택시 서비스를 개시했으니까 각 차량의 현황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게 물론 이런 제어 센터는 뭐 다른 기업들도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드린 것이고 재밌는 부분이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에 다 트립이 끝나고 나면 가운데 화면처럼 팁을 줄래요? 그러고 물어봐요. 예. 근데 이제 1달러, 2달러를 줄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하고 나면 오른쪽처럼 농담이야 그리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이야. 그러니까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팁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용객에게 이거는 사람의 어떤 그 운전 노동이 배제된 차량이야라는 걸 재밌네.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약간 테슬라다운 농담을 좀 담아놓기도 했습니다. 손님당 상대로 그 농담을 하고 있는. 진짜 대단하다. 네. 그래서 로보택시 이야기를 좀 초반에 재밌게 했고 뒤에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오늘 좀 큰 주제로 물리 AI 시대 개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로보택시가 이 물리 AI 시대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초 그 CES에서 젠슨 황이 발표를 할 때 저희가 이제 LLM이라는 거 챗GPT에 예.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간 이제 초기에 인간의 어떤 인공 신경망을 모사한 퍼셉트론이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생성형 AI 시대까지 우리가 거쳤고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에이전틱 AI 이제 알아서 제안을 해주는 그런 예. 인공지능 비서형 AI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어서 피지컬 AI 즉 물리의 시대가 크게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물리 AI가 도대체 뭔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CS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는 올해 AI 키워드가 조금 이렇게 상기가 됐는데 그 산업계 안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물리 AI라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한 용어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제조 분야에 계신 분들은 물리 AI 시대가 열렸다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바라봐왔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2011년도에 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 2014년 14년 정도에 그 4차 산업혁명 갖고 한창 붐이 일었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야기가 올라오긴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이 물리 AI다라는 얘기를 이미 그 당시에 좀 했었고요. 여기 물리 AI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용어가 네. 물리적으로 네. AI를 쓴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물리 AI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말로는 이게 표현이 잘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리학 할 때 그 물리죠? 네, 물리라는 게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 단어를 좀 찾아보자면 현실 세계를 말해요. 현실의 물리 세계. 그러니까 피지컬이라는 피지컬이라는 게 우리가 느낌 있는 오지 않아요? 현실의 피지컬 세계.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할 때 너 피지컬이 좋네 할 때 그런 네. 그런 피지컬. 대비되는 말이 사이버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IT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비되는 말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되고 정보가 돌아다니는 그런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비되는 말이 현실의 물리 세계예요. 그래서 앞서서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현실의 물리 세계를 가상 현실 안에서 똑같이 구현해서 해내는 그런 디지털 트윈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예. 그래서 데이터를 끌어올려서 데이터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실을 개선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AI가 진전이 당시에는 2011년도 중반, 뭐 10년도 중반까지는 AI의 발전이 더디다 보니까 예. 완전한 물리 AI,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결합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길게 뒤로 지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LLM 기술이라든가 이런 라지 데이터를 핸들링하면서 사람의 지능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말 진정으로 현실의 세계와 사이버의 세계가 하나 되듯이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비로소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시면은 그 로봇, 특히 로봇이 이제 물리 AI의 매개체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예. 로봇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행동을 모사한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사물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뇌로 판단을 하고 그렇죠. 손으로 뭘 짚는다든지 뭐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인지 판단 행동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예. 사실 이 프로세스를 모사한 게 로봇이에요. 로봇이고 로봇 택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매개체들이 결국엔 이제 물리 AI 디바이스가 되는 거고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 그 데이터를 끌어올리고 디지털 트윈까지 구현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업들이 많이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예. 마지막 단에 사람의 그 판단을 대체할 수 있는 AI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최근에 그거를 AI가 점점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어떤 물리 AI 디바이스들이 탄생을 한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가 로보택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지금까지 AI는 말을 그냥 사람 말을 따라하는 거고 네, 이제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따라하는 AI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데이터들을 올려놓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예. 저희가 뭐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의사결정과 우리의 판단을 돕는 툴이지 예. 현실 세계에 뭔가 바꿀 수 있는 툴이라고 보기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완성에 가까운 AI가 현실의 물리 세계에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보택시가 돼서 이동을 해주든 아하. 로봇이 돼서 물건을 나르든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가 돼서 기계를 만들어내던 그런 물리 AI 세계가 열렸다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왜 테슬라가 그 중심에 있느냐 하면 그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테슬라는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꼽았던 로봇 택시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들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갖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뭐 에너지, 뭐 스페이스십, 뭐 이런 것들 다 굉장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열리는 그 무한한 물리 AI의 시장 안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앞에서부터 짚고 있던 로보택시가 그 하나의 매개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장착된 네. 뭐 로봇이든 자동차든 뭐든 하여튼 지가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래서 조금 굉장히 개념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좀 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혹시 그림이 띄어진다고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IT 기술이나 이런 인공지능의 적용이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엔터테인먼트, 뭐 게이밍, 그다음에 뭐 우리 얘기하는 AI 비서, 뭐 그다음에 금융 거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물리 AI 세계가 열리게 되면 굉장히 큰 시장이 추가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로보택시, 뭐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뭐 인버디드 AI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데 이 시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슬라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예. 우리나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왜 그게 중요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으로 이 물리 AI를 완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잘 안 됐어요. 독일 안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물리 AI를 구현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오히려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오히려 그 더 잘하고 벤치마킹을 했던 중국이 굉장히 그 현실화를 많이 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중국도 사실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이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산업 육성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중국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물리의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뭐 로켓, 그다음에 항공모함,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 그다음에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능 탑재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이제 뭐 화웨이가 최근에 어센드 910D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표준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H100을 넘어서는 성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로봇이나 우주 개발, 열차 이런 것들 분야에서도 중국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잘 해나가고 있다 좀 보여지고. 그런 관계로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어디서 좀 오는가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뭐 갑자기 정치 참여까지 하면서 그 트럼프를 킹 메이킹을 하고 하는 것까지의 고민이 있었던 데에는 이 중국의 부상이 상당히 좀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이 물리 AI의 산업을 선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것이 지금 뭐 트럼프가 굉장히 좀 일반 시각에서 보기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물리 AI의 어떤 걸림돌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스페이스십의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 사실 노동 이슈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 해소해줘야 할 그런 규제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참여라는 것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풀고자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들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까지 싸우질 말았어요. 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잠시 다투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란 인물이 딱 거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기회를 당연히 찾은 와중에 트럼프가 가장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예. 막판에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일론이 굉장히 가벼운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본인의 그 믿음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옳다라는 길에 좀 반했을 때 트럼프라는 대통령하고도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배짱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가 사업하는데 네. 미국 정부가 돈 좀 내라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의 애국심, 그러니까 미국이 위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 돈도 정부가 밀어주고 규제도 네. 풀어주는 중국이랑은 경쟁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외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나왔을 때, 아니 테슬라 머스크가 하고 나왔을 때 그동안 반 테슬라 운동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판매가 줄어든 건 이만큼인데 네, 그 안에 잠깐 들어가 있는 건 규제를 풀어서 얻은 이익은 아마 이만큼일 것이다. 네.
뭐 그런 기사도 있긴 있더군요. 네, 사실 단기적으로는 정치 참여를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죠. 지금 무슨 규제가 풀렸어요? 테슬라가 있는 동안? 지금은 아직 규제가 마땅히 풀리진 않았어요. 근데 예. 이제 그런 첫 걸음들을 좀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교통부 장관이 이제 지금은 사실 그 미국 연방제다 보니까 주 단위로 그 규제를 다 돌파해야 되는. 예. 예. 그러니까 일일이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장벽이 굉장히 낮지만 예. 캘리포니아만 해도 뭐 규제라기보다는 이제 승인제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승인을 득하려면 굉장히 그 긴 과정과 복잡한 협의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연방 차원에서 풀어주면 미국 전역에서 사실 뭐 한 방에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로봇 택시, 그러니까 특히나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운전대와 페달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 무인 차에 대해서 규제 해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을 그 정부하고 협업을 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 앞으로. 나 장관 출신이야. 네. 뭐 그런 그 어떤 자기 편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정부 규제 기관 안에. 어차피 트럼프도 말하자면 도움을 줬으니까 그 안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물리 AI 시대가 굉장히 크게 열릴 텐데 이 안에서 결국에는 기술 패권 경쟁을 특히 중국과 같은 예. 나라 차원에서 그 산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격차가 너무 좁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항상 뭐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혁신과 그 창발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이 어느 순간 10년 동안 열심히 정부 주도로 이끌어온 모습을 보고 나니 우리가 그런 시스템만으로는 이거를 견제하기 어렵겠는데 강제적으로 뭔가 국가 차원에서도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로보택시 같은 자율주행 예.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앞으로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해소를 해줘야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기술 패권 전쟁에서 뒤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뒤처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그 가운데서 또 다시 돌아서 제일 좀 가장 상징적으로 시작된 게 로보택시라고 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차피 이 규제가 한번 풀리면 크게 풀릴 수 있다. 그런 네.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도 그건 뭐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물론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저는 뭐 투자 조언을 하진 않지만 투자자들 관점에서 테슬라를 봤을 때 이제 6월 2일 날 택시 서비스를 땅 시작하면 막 수천 대가 풀려가지고 갑자기 매출이 막 몇천억 몇 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예. 사실 산업을 그동안 바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규제 때문에 규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테슬라도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 자체는 처음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전의 단계를 어느 정도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겠지만 안전을 검증한 단계가 상당히 필요하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웨이모가 그 과정을 거쳐왔고 다만 테슬라는 그 길을 굉장히 빠르게 돌파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고가 나면 테슬라가 물어줘요? 네,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레벨 4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 레벨 4라는 거는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또 게다가 운전석에 사람이 없잖아요. 예. 당연히 책임을 제조사에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지금 이런 사고가 굉장히 크게 이어지면 대응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GM의 크루즈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 4 서비스를 하다가 사망 사고가 한번 나고 나서 그 대응이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고 이 로보택시 서비스는 쉽지 않구나.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가니까 지금도 뭐 웨이모 같은 경우 조단위 손실을 연간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 손실이어서 그 GM 크루즈 같은 경우 사고 이후에 그냥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비스를 뺐거든요. 그리고 다 이제 그냥 일반 승용차의 고기능 첨단 주행 보조 기능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예. 방향으로 선회를 했는데 사실
특히 서구권에서는 웨이모하고 테슬라밖에 이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죽스나 이제 중소 스타트업들도 하겠다고 아직 남아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곳은 웨이모, 테슬라 정도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뭐 바이두, 포니다대, 위라이드 또 그 뒤에도 줄줄이 많거든요. 뭐 10개 업체도 더 될 것 같은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대결 구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하고 웨이모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선전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버나 국내에서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시장을 다 선점하기 시작하면 네트워크 효과도 있게 되고 결국엔 소비자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 안에서 어떻게든 빠르게 테슬라가 됐든 웨이모가 됐든 미국 입장에서는 누군가 빨리 이 로봇 택시 사업을 잘 활성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진도로 나가보죠. 네. 그래서 사실 그 테슬라가 지금 당장은 모델 Y를 갖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나와서 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택시의 보통 탑승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도로상에서 승객이 보통 3명, 많아야 3명이고 뭐 보통 네 한 명도 명에서 쉽지 않은데? 2명을 넘잖아요. 예. 보통 그 승용차에도 탑승 인원이 네 명 1.2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사실 운전 기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량이 굳이 5인석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더 효율적인 지금도 사실 모델 Y 갖고도 뭐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하지만 더 저렴한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세대로 사이버캡이라는 차량을 이제 제안을 그 했었어요. 2인승이죠, 그건 네, 2인승. 네, 그래서 2인승이고 그다음에 뭐 드라이빙 휠도 없고 페달도 없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만들었었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루프 글라스도 빼고 뭐 부품도 50% 일반 차량이면서 50% 부품 수가 작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최적화한 진정한 이제 사이버캡 로봇 택시 서비스를 할 차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렇죠. 그대로. 사실상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많이 생각한 게 공항에서 뭐 시내 이동하는 그런 차량 보면 그냥 트렁크 싣고 사람만 타고 시내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외관이 어떻든 뭐 그런 건 그렇죠, 상관없고 그렇죠. 그래서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가운데 큰 스크린에서 이제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할 수 있으면 되고 사실 2인석만 필요한데 그런 플랫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물리 AI 시대에서 로봇 택시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로봇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인 그 사이버캡이라는 그 차종을 투입을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26년 말부터 생산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예고된 걸로는 27년부터 본격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이 로봇 되는데 택시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게?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예. 작년 10월 10일이었나요? 그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이버캡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정한 로봇 택시가 되겠죠. 사실 지금 운전석도 필요가 없고 승객 구간도 사실 그 2개 좌석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를 다 없애겠다. 그 다음에 제가 테슬라 엔지니어 전직 테슬라 엔지니어하고도 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웨이모를 타고 이제 속도를 이제 다 측정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벤치마킹을 한 셈인데 시내 구간에서는 사실 뭐 60km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릴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속에 최적화된 그런 디자인. 그래서 그런 공기 역학도 최적으로 설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행 거리를 최대한 늘리고 그 전기차의 특징이 그런 것도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IS 그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해서 최적화된 이런 플랫폼이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온 건 로봇 택시가 그러니까 로봇 택시하고 사이버캡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로봇 택시라는 거는 서비스의 이름이고요. 이름이고 그러니까 택시 모델이 그렇다는 거죠? 택시에 특화된 차량, 모델이 저거다. 네, 택시에 특화된 차량이 사이버캡이라고 불리는 이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미 모델 Y 뭐 3가 중국에서도 잘 팔리지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판매고가 어떻게 보면 위협이 받는 게
뭐 비슷한 성능의 차량이 중국에서는 사실 뭐 그렇겠죠. 10,000불, 20,000불에 예, 막 예.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완전 새로운 플랫폼은 아니지만 뭐 축소형의 모델 Y라든지 아니면 뭐 7인승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개조형으로 아마 나올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런 차종 다양화를 통해서 이런 시장들을 공략을 할 걸로 보여요. 근데 어찌됐든 저가 시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차량으로는 중국의 그런 저렴하고 심지어 요즘에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 첨단 운전자 보조 주행 기능까지 담긴 그런 차량하고 경쟁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을 어떻게든 낮추고 스마트 기능을 이제 더 많이 탑재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캡이라는 게 의미를 갖게 되고 중국에서는 이미 웨이모는 아까 한 2억 5천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중국에서는 비슷한 그런 폼 팩터로 라이다 다 달고 그러고도 이미 한 5천만 원대의 차량을 생산을 해요. 바이두나 이런 기업들은 허허. 6세대 차량들은 일반 차량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의 차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도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 서비스에 최적화된 이런 차량을 다음 단계로는 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당장에 테슬라가 좀 검증을 거쳐야 할 부분은 테슬라가 저도 이용을 해보면 예. 포인트 서비스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예를 들면 예. 호텔까지 맵을 찍으면 호텔 근처까지는 굉장히 잘 가요. 예. 근데 테슬라는 그 다른 웨이모나 아니면 중국의 그 로보택시처럼 HD 맵을 쓰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고정밀 지도를 쓰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점들이 조금씩 보여요. 예를 들면 주차 이렇게 근처에 도착해서 주차장을 지정을 하면 주차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마도 테슬라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는 웨이모가 훨씬 앞서 있는 데이터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픽업을 해야 될지, 어느 장소에서 정확히 드롭오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중 주차가 돼 있다면 조금 지나가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아직 충분히 안 쌓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획득해야 될 데이터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종단 간의 어떤 최종 목적지에서의 대응 능력.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만 판단하니까 네. 사전에 학습된 정보가 적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승용차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로보택시를 위한 픽업 드롭오프를 위한 그 비전 데이터들은 많이 안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정교하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 한계가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한계들은 웨이모는 지역 커뮤니티하고도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하면 이 웨이모가 그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지역 단체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기관들, 당연히 교통 기관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아마도 테슬라도 거쳐야 할 거다라는 왜냐하면은 거부감이 들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제 영상도 많이 보고 하니까 테슬라의 안정성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지 않을 건데 일반 사용자들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고객 수용도를 고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야 할 걸로 보이고 오늘도 예를 들면 비상 상황에서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해요.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런 대응들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도 해야 될 거고 뭐 AI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프라를 갖춰야 될 걸로 보이고 앱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웨이모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불편한 점들이 살짝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빠르게 개선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앞에 있다고 보여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이제 연방 차원의 어떤 예. 규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연방에서 하더라도 주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자기 고집도 굉장히 있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안개 속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게 테슬라가 분명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탑승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영상이나 클립들을 보고 실제 누적 데이터들도 보면 주행을 굉장히 안전하게 해요. 저는 그 FSD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뭐 긴 구간은 아니지만 220km 넘게 다녔거든요. 한 10번의 트립을 했는데 한 20km짜리 트립을 10번씩 해봤는데 사실상 개입이 거의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극복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허가를 해주는 건 원래 그 업계 네. 규제의 순서예요. 그럼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주마다 또 법이 다르긴 한데 텍사스나 뭐 네바다나 이런 오픈된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등록만 하면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규제 문턱을 낮춰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 기사에서 보듯이 뭐 그 텍사스 주의 의원들이 뭐 그 테슬라한테 좀 연기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하고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는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테슬라도 그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상 그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풀긴 해야 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그 정부 규제 기관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M 크루즈와 같이 사망 사고로 일어나게 되면 사실상 회사 안에 그 대응 체계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이제 웨이모도 사고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물론 사망 사고는 제한적이겠지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웨이모는 그런 노하우도 많고 관련 인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반면에 테슬라는 그런 게 아직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상당히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들은 이미 그 기술의 정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이라든가 규제 이런 것들을 뚫고 지나가려면 여전히. 아직도 많은 단계를 거치긴 해야 될 거다. 이게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1, 2년 안에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그게 뭐 10년이 될지 누가 아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건데 저는 뭐 그 중간 어디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슈가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뭐 LA 이런 데 가면 웨이모가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하고 막 한 거리 안에서 막 두세 대씩 보이니까 가서 이용을 해보게 되죠. 이용을 해보게 되면 사실 입소문이라는 게 번지게 되고 아니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이모 잘 되던데 우리 시에서는 왜 허가를 안 왜 안 하냐라는 여론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서 사실 규제의 그 해소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그렇게 거거든요. 되지. 네,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 우리 그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치만큼 빠르게 잘 확산이 돼서 사고 없이 잘 보급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그런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서 또 규제가 해소되는 그런 일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분명 단기간은 아닐 거고 몇 년에 걸쳐서 단계 이렇게 시별로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 이슈가 기술보다는 오히려 규제 이슈가 남았다고 네, 보시는 네, 거고. 규제와 사회적 수용성. 가장 중국의 자동차들도 자율주행 잘 한다면서요? 네, 뭐 저도 이제 그 바이두도 타보고 포니닷 AI도 타봤는데 물론 제가 탄 게 다는 아니니까 잘 한다라는 걸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어쨌든 서비스 받은 구간에서는 정말 어색함 없이 주행을 잘 했어요. 그래서 웨이모나 테슬라 보다 뭐 조금 뒤처진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예를 들면 약간 더 보수적인 그러니까 뭐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있었지만 사실 그 이동하는 데 불편은 못 느꼈거든요. 물론 지금은 중국도 북경 같은 경우에는 그 동남 쪽에 이좌ang 경제 특구인가요? 뭐 이런 제한적인 지역 사실 차량 통행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복잡하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굉장히 좁은 도로에 그 굉장히 많은 교통 수단들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주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기술력이 높아져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기존 전기차에다가 인공지능 붙인 걸 텐데, 그죠? 네. 자율주행이라는 게. 네. 근데 오늘 중국도 말한- 그렇게 잘하면 네. 이게 기술적 장벽이라는 게 얼마나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그 이제 테슬라가 제일 먼저 했지만
후발주자가 얼마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 버는 사업인지 아니면 레드 오션인지가 정해질 텐데 네. 또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이 자율주행 기술 방향 로드맵 안에서는 테슬라가 사실 선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자료 좀 보시면 한 2021년 정도부터 이제 그 인공지능망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그 자율주행 기능들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한번 점프업이 일어났던 거는 3년 7월경에 end-to-end 방식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뭐냐면 그 전에는 엔지니어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프리코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if 뭐 차가 막혀 있으면 then stop 이렇게 예. 그 베이직 용어로는 그런 것들이 예, 있는데 일일이 코딩을 했었죠. 근데 2023년 말, 2024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거를 그냥 비전 카메라로 학습을 하고 행동하는 이 인공지능 신경망을 원래는 한 44개 정도의 모듈로 이렇게 그러니까 차선을 너는 구분해내는 신경망, 뭐 사람 객체를 식별해내는 신경망 이런 것들을 해서 거의 40개가 넘는 모듈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안에 또 사람들이 매번 알고리즘에 개입을 해서 이걸 개선을 했었죠. 근데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예 이거를 AI에 맡겨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엔지니어들이 사실상 크게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건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뭐 시뮬레이션 영상을 주입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빼고는 예. AI에 거의 맡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망으로 하기 시작했고 이 엔투엔드 방식으로 하고 나서는 주행 성능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입 빈도가 크게 낮아지고 주행하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주행하는 그런 영상을 모사하기 때문에 인간과 굉장히 흡사하게 주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산업계 운전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넣으면 그걸 따라갈 테니까 굉장히 양질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을 회피해야 되니까 이제 엣지 케이스들 굉장히 이제 잘 일어나지 않을 법한 사고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주입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처럼 운전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듈을 했던 것보다 네. 그래서 그 기술을 테슬라에서 제안하고 나서 중국 쪽 진영에서 이거를 금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금 현지의 차량들은 대부분 엔투엔드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는 비전 옹리지만 중국은 여전히 비전, HD 맵, 라이다 다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중국은 이게 싸게 가능했던 게 예를 들면 라이다 센서가 10분의 1 가격이에요. 미국에서 한 4천만 원 하면 중국에서는 이거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까지 되어 있고 3, 40만 원이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실 그 이중화 센서를 많이 달면 달수록 좀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발 방식의 차이 이제 테슬라 진영에서는 그거 없이도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중국은 엔투엔드 모델을 사용하면서도 그 이중화된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잘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를 막 턱밑까지 추격할 정도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중국 현지에서는 오히려 더 잘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 기술이 하지만 처음 질문을 제가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답이 뒤였는데 따라하기 쉽냐의 이슈는 또 다른 이슈예요. 근데 엔투엔드 모델로 가게 되면 단점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량이 풀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수백만 대가 풀려 있으니까 학습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중국도 그 데이터 학습량을 테슬라 못 따라갈 거다. 네, 그러니까 35억 마일 정도 되는데 중국도 최근에는 막 10억 마일, 20억 마일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일부 브랜드들. 그러니까 그 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거의 두세 배 차이가 나니까 제일 선두 그룹하고도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AI 당연히 모델이 굉장히 최적화돼 있어야 되니까 AI 인력이 굉장히 뛰어나야겠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중국의 AI 인력들이 미국의 인력들을 거의 뭐 따라잡거나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졌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데이터를 쌓았으면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 DC 안에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동안 막 자율주행하고 막 전기차 막 저가 차량 생산 막 이런 걸 울부짖다가 24년에
갑자기 아차 하고 전략을 선회한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와 이렇게 있다간 AI 시대에 뒤처지겠다 하고서는 막 10조 단위로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코어텍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 센터 아니면 콜로서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이거는 이제 XAI 거지만 막 20만 GPU를 깔아놨고 앞으로 100만 개의 GPU를 더 확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 엔비디아 GPU를 수입 못하게 굉장히 막았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회 수입을 하든 뭐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크게 데이터 센터를 쌓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너희는 외국 그 GPU 쓰지 마 그래가지고 화웨이 거 다 써야 되고 뭐 호라이즌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제 추론칩 차에 실리는 그런 AI 칩들 뭐 이런 것들 다 국산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니오나 샤오펑 같은 기업은 이미 국산화를 해서 차량에 실리는 AI 칩들을 자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냐 얘기를 두고 보면 사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만 해도 막 10조 단위로 투자가 들어가고 그런 것도 지어야 되고 칩도 자체 개발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차량도 SDV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부 주도와 이제 각 기업들의 그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테슬라를 따라왔다. 뭐 어떤 부분들은 이제 넘어섰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추격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놓고 보면 약간 그런 그림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이 좀 왜 무서운지 한 장표를 좀 보여드리면 아까 그 중국 제조 2025 로드맵에 따라서 그 파생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로드맵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025년에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정도 하고 2035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 뭐 이런 로드맵들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 단계별로 잘 밟고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2023년 정도에는 고속도로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것도 그 테슬라의 용어를 가져다 쓴 건데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그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그 이제 첨단 보조 주행 기능이 상당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탑재가 됐고 24년에는 이제 고속도로 그 도심까지 고속도로에 이어서 복잡한 도심까지도 그런 서비스를 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NEV라고 하는 신에너지 차의 한정인데 신에너지 차량의 한 거의 60% 가까이 올해 들어서는 이미 그 레벨 2 플러스 그러니까 도심과 고속도로에서는 웬만큼은 이제 보조 주행 기능이 높은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한 차량이 이미 10대 중에 6대가 탑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첨단 보조 주행 높은 수준의 레벨 2 플러스 이상의 첨단 보조 주행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위협으로 좀 보여지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모는 이제 미국에서 뭐 5개 도시 이제 거의 10개 도시까지 확장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 그간 해왔어요. 이제 테슬라 조금 들어가는 거고 죽수도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미 뭐 아폴로, 포니, 위라이드 이런 기업들이 수백 대씩 이미 하고 있고 올해 안에 대부분 1000대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대씩 중국 안에서 보급을 하겠다고 하면 다 합치면 뭐 수천 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거는 다 서로 다른 회사들인데도 네. 저렇게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데이터가 서로 공유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그리 많이 필요 없어 해보니까라는 의미 같은데. 이게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국의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걸 보면 그 기저 인프라 간에는 어떤 공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화웨이 걸 써라 뭐 네, 그렇게 정부 연구기관에 대표적인 게 이제 화웨이가 되겠는데 니오 샤오펑 리오토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3대장이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은 자력 기술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다고 하면 특히 국유 기업 중심으로 이제 뭐 꽝쪼 뭐 이런 베이치 이런 차들 보면 그 IT 기술 내지는 그 반도체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화웨이 연합이라고 하는 화웨이에 굉장히 의존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 공유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 기술 추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 이야기할 때 니오 샤오펑 리오토만 얘기했는데 최근엔 뭐 아이토, 세레스 아이토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져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 추격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예전에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항상 이제 뜨거운 이슈라서 보면 네.
테슬라의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다 더한 것보다 많아. 네. 그 말은 나중에 50년 후든 100년 후든 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테슬라가 반 이상 먹어야 이 시가총액이 설명이 되는데 네. 라고 하면서 그게 되겠어? 라고 물었더니 그때 네가 데이터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데 네. 테슬라가 쌓아가는 데이터는 아무도 못 따라온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 먹는 거야.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될 거야. 네. 아니면 너 혼자 그 달구지 운전하듯이 운전하고 가든가. 네. 그렇게 설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테슬라의 그 시가총액은 테슬라와 나머지 회사들 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격차, 네. 인공지능 기술 격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따라왔다면서요, 중국이. 네.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엔 테슬라가 제일 좋긴 하더라도 네. 택시 시장을 메르세데스 벤츠나 롤스로이스가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택시 시장은 완전히 승객들이 타고 나서 항의만 안 하면 네. 제일 싼 차 집어넣어서 네. 제일 그게 돌리는 게 제일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 로보택시 시장에 테슬라가 중국 차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네. 하는 생각. 네. 그쵸. 얘도 물론 쐐기를 좀 박아주십시오. 아주 네. 요즘 테슬라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아주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뭐 두 가지의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선 로보택시만 좀 놓고 보면 예. 일단 미국 시장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전 세계의 거의 뭐 3분의 1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이런 로보택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테슬라의 가치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져요.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로보택시 시장에 못 들어온다는 가정이잖아요. 가정하에서 네. 물론 그게 그렇습니다. 왜 못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거를 최대한 규제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의 차량을 원래 6세대를 들여오려고 했었는데 중국 차를 써서 좀 네. 싸게 만들어 보려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중국산 반도체 미국에서 사실상 그 못 규제 쓰게 때문에 못 하니까. 쓰게 되고 있죠. 이제 아. 관세 이슈도 있고 아.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맞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산 반도체가 네. 차에 실리잖아요. 차에 실린 게 들어오면 네. 그다음에 데이터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아마 규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간의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도 오픈이 됐는데 그간의 테슬라에 대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중국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당연히 그걸 봤을 때 중국 차가 와서 미국의 데이터를 막 쌓고 그 안에서 학습하고 하는 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장벽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트럼프, 시진핑이 화해하기 전까지는 그게 그 정권 집권기 안에 그 이대로 그냥 평행선을 탈 수도 있다는 그래서, 생각도 드는데 서로 시장을 나누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만 좀 그 나요. 예. 비슷한 질문인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테슬라가 왜 카메라로만 하는 게 싸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래서 사람 눈을 보는 것처럼 카메라로만 네. 인식해서 행동해서 뭐 의사결정해서 운전한다. 그런 네. 방식인데 네. 그게 늘 위험하다는 지적 계속 있지 않습니까? 싸기는 그게 싸든 거 인정. 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처럼 그 라이다가 가격이 다른 게 센서 가격이 싸진다던가. 네. 뭐 그러면 지금은 테슬라가 데이터도 많아서 학습이 많지만 네. 다른 게 싸지면 금방 쫓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카메라로 했는데 카메라가 흙탕물로 앞이 가려졌어. 네. 그럼 테슬라는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럴 위험은 없습니까? 뭐 사실상 좀 이중화에 대해서 계속 좀 지적을 받고 있긴 해요. 실제 예. 로보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계속 비판을 하는데 네.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100% 확신을 갖고 이 길이 맞다라고 답을 드리진 못하겠어요. 다만 이미 테슬라가 비전 온리만으로 상당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게 싸지면 그냥 덮으면 되나요? 테슬라도? 아 그래? 그러면 근데 그 사실 라이다가 되게 싸졌구나. 라이다는 그렇게 우리도 꼭 달지 가야 뭐. 할 방향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는 어. 그러니까 라이다가 당연히 이제 라이다하고 카메라 사실 라이다만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레이더 뭐 다 소나가 예. 다 센서 퓨전이 돼야 되는 건데 예. 그 시스템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조밀한 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예. 센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 처리량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아 그런 것도 그렇게 있어요. 되면은 사실 이 딜레이, 처리의 지연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순간 판단해야 네, 되는데 그런 단점이 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아. 그 다음에 라이다의 데이터가 항상 정확하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 항상 그
비판을 받는 건 카메라가 이제 그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예. 그 낮은 그 채광 조건 하에서는 잘 안 보인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맞습니다. 안개 예. 상황에서는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것도 기술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안전운전 하도록 속도를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라이다 진영에서도 이 데이터 3D 시그널이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루트의 그 센싱 데이터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오류 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도 거예요,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정말 특별히 더 확실히 안전하다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 비전 온리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치는 않는데, 지금까지는 테슬라 분명히 굉장히 잘하고 있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도 데이터 축적량을 봤을 때 좀 압도하는 부분이 있다. 싼 가격에 네. 성능으로만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점이 분명히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나 웨이모 같은 기업의 기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 이유로 인해서 가격 갭이 발생을 하는 걸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기업들도 미국 현장에 왔을 때는 그 가격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센서를 미국에서 다 조달을 해야 된다든지 프로세서를 다 미국에서 조달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만큼 싸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 네. GM 네. 뭐 이런 회사들은 네. 그냥 큰일 났네요. 큰일 났지. 네. 그러니까 여쭙는 이유가 자꾸 이제 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더스트리에서 분석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럼 10년 후에 혹은 15년 후에 20년 후에 네. 미국에서 GM, 포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안 돌아다닐 겁니다. 네. 테슬라와의 격차가 이게 좁혀지지 않아요. 네. 라는 시나리오라면 네.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것보다 네. GM, 포드 주식을 숏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다양한 그 협력 구도가 좀 논의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드도 테슬라의 기술을 라이센싱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GM도 뭐 예를 들면 외부 기술을 들어 우버와 협력을 한다든지 뭐 웨이모와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외부 기술을 좀 흡수하려는 움직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분명히 그 레거시, 특히 이제 미국은 더 특징적으로 그 SDV 전환도 굉장히 늦고 전기차 시대의 전환도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게 확실하죠.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스마트 카의 보급률이 더욱더 높아지면은 예. 파이에 분명히 위협을 받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거를 타개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도 이제 어떻게든 협력을 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유럽 지역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게 중국의 기술, 솔루션 기술들은 또 가져오고 있어요. 미국하고 다르게 유럽은 또 그런 기술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가혹한 제약을 두진 않다 중국 보니까 소프트웨어 이제 깐 자율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는 네. 벤츠차. 네, 예를 뭐 들면 그런 뭐 식이에요. 벤츠라든지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이제 샤오펑의 기술을 라이센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지불 비용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 솔루션을 가져오려면 폭스바겐도 뭐 카리아드라는 산하 조직을 통해서 SDV 전환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거의 실패에 가까운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기술을 어떻게든 좀 최대한 활용하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물론 이제 이 레거시 기업들이 그 좀 스타트가 빨랐던 기업들, 폭스바겐도 좀 꺾이고 있고 토요타도 좀 꺾이고 있던 시점에 중국과의 어떤 중국 내에서 적어도 협력을 통해서 기술 습득을 빨리 하고 자체 개발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거시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선회를 빨리 한 기업들은 그 시장 안에서 다시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둔 것 같은데 분명히 상당한 압박을 받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라이센싱을 중국차로부터도 할 수 있고 테슬라로부터도 할 수 있다면 네. 라이센싱 가격이 높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대안이 서로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로부터만 라이센싱 받을 수 있다라고 네. 하면 테슬라는 라이센싱 해줄 리가 없겠죠. 네. 라이센싱 안 해주면 전 세계 차를 본인들이 다 먹는데. 네. 그래서 초기의 생각은 테슬라가 라이센싱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도 뭐 200만 대 가량 연간 생산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전 세계 시장은 거의 8,9천만 대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파일을 그냥 두고 있는 것보다는 내 그러겠죠.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 어느 시점에는 그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FSD 내지는 로보택시라는 사업을 본인들이 좀 초기에는 영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어느 순간 라이센싱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나 테슬라는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거의 독과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의 기술을 미국은 특히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기술을 들여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GM이나 포드는 사실상 테슬라라는 기업이나 뭐 웨이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웨이모는 워낙 센서들이 많으니까 일반 차량에 탑재하기 부담스러울 테니 아마도 테슬라에 많이 좀 눈을 돌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라이센싱에 대해서도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이 그 구도가 좀 무너진 게 제가 마침 그 페이지를 펴놓고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기업들 중국에 거의 뭐 100개 전기차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레벨별로 수준 차이는 있지만 저렇게 화웨이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사실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모멘타, 그다음에 뭐 딥라우트, 뭐 DJI, 뭐 그다음에 뭐 랑게, 모빌아이, DJ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도 중국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봐왔던 자동차의 어떤 그 협력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사가 최상단에 있고 공급업체가 하단에 경쟁을 하면서 우리 거 사주세요라는 경쟁을 하는 단계로 이미 진입을 한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솔루션 업체들이 사실상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 특히 중심으로 뭐 유럽이나 일부 미국 우방 국가들 안에서는 이 테슬라의 기술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테슬라도 뭐 초기에 본인들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로보택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려고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경쟁 구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협상자가 늘어나서 더 큰 파일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는 기술 라이센싱을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있습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똑같이 움직이는 그러나 레거시의 전통과 디자인은 테슬라보다 더 마음에 드는 아우디가 네. 있다면 다 아우디를 살 거고 네. 그걸 아는 테슬라는 라이센스를 안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네.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건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이 설명되냐의 질문입니다. 사실은 네. 제일 유망한 네. 자동차 기업이긴 하나 네. 현재 시가총액이 다른 경쟁자들을 많이 무너뜨려야 설명이 되는 거라서 네. 근데 이제 그게 맞다면 무너지는 쪽에 숏을 치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니 네. 진짜 맞을까요? 네. 라는 그게 우리 기술 모르는 이제 투자자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네. 기술을 잘 들여다 보시고 네. 접근해 보시면 야 이거는 못 따라가겠다. 네. 그냥 다 먹는 거네. 네. 그냥 알았어 GM을 숏을 네. 쳐라. 일 수도 있고. 제가 이 언더스탠딩에 나오면서 항상 이제 예. 마지막에 그 이프로님의 이 곤란한 질문에 결론을 내달라. 아 이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겪곤 테슬라 하는데. 좋은 거 네. 축하합니다. 저 네. 로보택시도 좋네요. 네. 하면 좋은데 그 우리는 투자자들이니까. 뭐 예.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누가 위너고 누가 다 죽고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네. 어쨌든 지금 그런 기술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건 확실한 방향이다. 예, 분명히 다른 파일을 잡아먹을 것도 확실하고 이 기업이 성장할 거는 사실 방향성은 확실해 보인다라는 게 좀 보이고 그만큼 네, 격차가 격차가 크다는 있다고 거죠? 좀 보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언더스탠딩 나올 때마다 질문해 주시는데 그 차량 판매가 매출의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FSD 그렇죠.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면 저 기능을 내 차에서도 활성화하면은 잘 되겠네? 라는 소비자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 FSD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될 거고요. 근데 보험도 셀프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큰 파이가 뭐냐면 저희가 물리 AI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물리 AI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로보택시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있어요. 이게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 택시보다도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걸로는 현재 좀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공장 안에 올해 안에 5,000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다른 그 뭐 피규어 AI라든지 중국의 뭐 유니트리, 중국도 또 로봇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 기능은 상당히 유사해 보이고 성능도 비슷해 보여요. 근데 테슬라가 앞서 나간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처음부터 테슬라는 공장 투입, 대량 생산, 저가 생산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름표를 박아놓고 시작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컨셉이나 접근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하라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이면 그래서 로보택시로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뭐 2만 불대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기업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원가 차이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로봇을 투입한 스마트 팩토리. 오늘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매번 이제 끝에 놔둬가지고 놓쳤는데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테슬라는 그 로봇 투입을 위해서 문턱을 제조의 난이도를 굉장히 낮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차량은 정통적인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이라는 공정을 따라가는데 차량을 반 조립을 해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인테리어를 조립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고 비용 부담이 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정인데 이거를 다 해체해서 차량을 크게는 3개의 묶음으로 그러니까 앞에, 중간, 뒤 그러니까 뭐 이제 곤충처럼 3개의 가지로 나눠서 모듈 단위로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이 언박스드 공정을 아마 사이버캡이 그 첫 번째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캡을 그만큼 싸게 할 수 있는 것도 자동화 공정을 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테슬라 안에서는 이미 사이버캡은 언박스 공정으로 가는 게 확실하고 휴머노이드 인텐시브 그러니까 거의 휴머노이드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의 형상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짚기 좋게 그런 식으로 다 부품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싸게. 이미 이미 로봇이 들어갈 걸 염두에 두고 로봇이 상당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공정 혁신이나 스마트 공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AI로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 자체도 일론 머스크가 팩토리 자체도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테슬라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선보이고 나면 다들 이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FSD 라이센싱, 로보택시 뭐 사업 협력, 그다음에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라이센싱이 가능하다 이런 그림까지도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기업 가치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뭐 투자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매출처가 다변화될 여지가 크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지금 좀 전에 이프로가 물었던 그 로봇 택시 그 중국산 차 들어와도 경쟁력 계속 있어요. 싼 거 사겠지 다들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야, 근데 말씀하시고 들어보면 일론 머스크는 진짜 원가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미친 경영자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안 어울려. IT 혁신 원가 절감에 관해서는이라는 수식어를 빼도 말이 됩니다. 그냥 미친 경영자, 저스트 미친 경영자.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본인을 항상 엔지니어라고 칭하잖아요. 엔지니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기술, 그러니까 기능의 확보. 그 다음에는 원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엔지니어도 다 원가를 배제하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품을 고려한 그 엔지니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에 충실한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대. 테슬라 전기를 읽어보니까 야 로켓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많이 듭니다. 뭐 들어간 건데? 알루미늄 2톤, 철강 4톤, 전기줄 몇 톤, 뭐 연료 몇 개. 그 원가 얼마인데? 이거 뭐 1,200만 원이면 되잖아. 근데 이게 왜 2,000원 왜 여기서 왜 이게 뛰는 건데? 라고 물으면서 이 겨우 이거 들어가는 게 이렇게 비싸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 그거를 잘 찾아봐라. 결국은 알루미늄, 철강 이런 거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
야, 그거 직원들 얼마나 힘들까. 네. 아, 진짜 너무 피곤하겠다. 네. 그래서 그 산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피곤합니다. 처음에 사실 제가 그 오래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산업 예. 맞아요. 하는 걸로 시작을 예. 해가지고 어느 순간 뭐 스마트카 하다가 로봇도 하다가 요즘은 AI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그 산업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테슬라 그리고 중국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많은 공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그러게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 로봇까지 만드는 테슬라. 이게 다 원가 절감을 염두에 둔 거고. TSLG인가? 테슬라 2배 먹는 ETF가 있던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담아놨습니다만. 숏 아니었어요? 테슬라는 언젠가부터? 왜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은 어. 유연해야 돼요. 특히 나이 들고 나서 테슬라 고집부리면 절대 안 된다면서 그게 각국에서 그걸 놔두겠냐 자율주행을. 야, 제가 그렇게 목놓아 외치니까 이 가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치사하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야. 밤에 또 어떻게 거래될지 지금 보니까 약 한 1% 정도 그냥 상승하는 정도이던데. 그러니까 지금 로보택시 나온 게 그렇게 대단치는 아직은 않은 충격인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까지 되면 어마어마하긴 할 것 같은데 야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끔씩 오랜만에. 오셔서 네 오랜만에 또 테슬라 이야기 해주시는 자, 박형근 책임 매니저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